네,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제 왼편에는 명주, 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의 이력서 넣은 이명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스미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진행을 맡은 저 허효식입니다. 자, 오늘 다룰 영화는 임권택 감독의 화장입니다. 오랜만에 한국 영화를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댓글들이 한국 영화를 좀 다뤄달라는 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이번 작품이 물론 이거가 호불호가 되게 갈리는 작품이기는 한데 한 번쯤은 다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었어요. 또 백상에서 작품상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쯤 다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화장이라는 영화를 많은 분들이 안 보셨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다루게 됐습니다. 네. 일단 임권택 감독의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을 당연히 한국 영화사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좀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 짚은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임권택 감독. 임권택 감독님은 일단 100회가 넘는 영화를 촬영하신 분으로 유명하죠. 이번이 화장이 102번째 영화니까. 네. 1962년에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셨고 주로 잘하시는 게 롱테이크 기법이나 플래시백 기법을 잘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영화들은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서 반공이나 반일 영화가 되게 많았다 그래요. 그때 작품이 거의 한 50개 정도를 찍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50개나 되는 작품을 10년 안 동안 많이 찍어냈어야 했냐면은 나라에서 영화 배급사를 20개 정도로만 한정하고 이 회사들이 국산 영화를 4편을 만들어야 해외 영화 1편을 수입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영화사들이 국산 영화는 저예산으로 대충 만든 다음에 수입 영화들을 흥행시켜가지고 국제 영화 제작비까지 회수하는 전략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굉장히 많지만 뜻없는 작품들, 그렇지. 그러니까 좀 뜬구름 뜬 게 좀 많았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옛날에는 솔직히 말해서 내용보다도 미남 배우들, 미녀 배우들 그런 게 더 두각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 옛날에는.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뭐 예술을 이야기하보다는 뭐 그런 내용보다도 그런 게 좀 외적인 게 좀 많았지. 외모적이런 거. 그래서 이 임권택 감독님이 사실 영화 쪽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조연출 이런 쪽부터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오신 분인데 50여 편 정도 만들다 보니까 영화를 찍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늘게 된 감독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아, 나도 솔직히 좀 경험은 별로 없기는 한데 현장 같은데 밑바닥 같은 거 보조로 들어간 사람들 보면은 전공이 다양하긴 다양하더라고. 영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뜻이 있어갖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난 좋다고 봐. 물론 전공자도 당연히 공부하러 먼저 들어가긴 했는데 요즘에는 하도 고학력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좀 많아진 거고 나는 밑바닥부터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임권택 감독처럼. 그리고 그 후에 1986년도에 영화법 개정으로 규제가 사라지면서 시바지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면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강수연 배우님이 받게 되고 대한민국 대표 예술감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술 영화로서의 입지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를 하면서 소설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연극이라든가 그런 데도 보시면서 뭔가 영감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 그때 필모그래피가 조경래 작가의 태백산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 서편제라든지 서편제라든지 뭐 축제라든지 축제 같은 경우에도 영화로 돼서 연극이 된 건지 연극이 영화로 된 건지 내가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간에 다른 데에서 모티브를 얻어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펼쳐놓은 것도 있고 창작으로 나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셨지. 그리고 그 후에 1993년에 프랑스 문화원에서 동양인 감독으로서 두 번째 명예훈장을 받게 됩니다. 보니까 첫 번째 받은 동양인 감독은 구로사와 아키라라고 하는 감독인데 라쇼명과 그리고 7인의 사무라이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예전에 일본 3대 감독 할 때 네. 이제 맨날 끼시는 분이지 그분. 이분도 임권택 영화를 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베스트 3로 만다라, 시바지, 아벤고 공수군단 뭐 이런 거를 말했다고 하네요. 라쇼봉은 유명하지. 그리고 나서 2002년 7월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금관 문화훈장이라는 상을 받게 되고 2005년 2월에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명예 황금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근데 뭐 얘기 잠깐 들어보니까 황금곰상이 원래 도금한 건데 임권택 감독에게 준 명예 황금곰상은 100%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래갖고 만약에 어디다 팔 거면은 우리한테 그냥 다시 되팔라고 그랬다는 얘기고 이건 뭐 한국영상자료원인가 거기에 기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작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난 보진 않았지만 만다라라고 하는 1981년에 만든 작품이 본격적으로 예술영화 감독으로 해외에 알려진 작품이라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아가지고 1981년에 나온 작품인데 DVD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원택 감독의 영화를 볼 때 내가 중학교 때서부터 영화 잡지 보면서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서 서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잡지 보기 이전에 봤고 그 다음에 영화 선생님 통해가지고 이런 거 봐라 그래가지고 보게 됐는데 만다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오늘도 화장 같은 거 얘기를 하지만 나는 솔직히 장군의 아들이나 뭐 하릴 인생이나 그쪽이지 이거는 재미는 없어 확실히 확실히 재미는 없는데 뭔가는 좀 있어 그런 거는 좀 있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찔플 것 같은데 마음 잡고 딱 보면은 물론 다 보기야 하겠지만 재미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만다라 같은 경우에도 불교적인 게 많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 주문을 많이 했어 안성기한테도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스님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감정이입이라든가 뭐 배경 같은 거라든가 세세하게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하도 너무 조용하니까 이게 고요해 너무 고요해 영화 자체가 그래서 나는 사람의 그 신경만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다른 거는 신경 못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처음에 했었지 나중에 보면은 아 그래도 작품성 있는 영화구나 그렇게 보게 되기는 하고 조용하다는 거 보니까 내 취향인 것 같네. 한번 봐야겠네. 그리고 나서 국제적으로 완벽하게 명성을 얻게 된 시바지라는 작품이 86년도에 만들어졌죠. 근데 이거는 진짜 확실히 좀 그때 당시에는 외국 사람들한테는 센세이션 했을 거야 대신해서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일부 다처제라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불임 부부에게 난자와 정자를 인공적으로 수정을 해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봤을 때는 좀 문화 충격이었을 것 같아 그 사람들한테 사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조선시대에서 시바지 하는 여성의 이야기 뭐 그런 건데 그냥 소재가 충격적이지. 그렇지 소재도 충격적이었고 강수영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충격적인 소재에서 저걸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식으로 쳐다보다가 열연을 펼쳐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찾아보니까 실제로 조선시대에 이런 제도는 없었고 야사지 야사. 이규태 씨의 수필에서 조선시대에서 벌어진 것처럼 기록을 해서 임 감독이 이거를 참조해서 만든 거긴 한데 그래서 사학자들이 고려장처럼 이건 왜곡하는 거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가 강수연이 만 18세 때지. 뒤에 얘기할 거긴 하지만 세바퀴에서 나왔었던 그때 이상하 그 씨 이상한 얘기 길소뜸이라고 하는 영화 촬영 때 15세 미성년자였는데 배드신을 강제로 찍게 했었던 구설수가 있었죠. 나도 그거 보면서 좀 의구심이 들었지 물론 좀 열정적인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으나 배우 의사라든가 그런 거를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난 그때 당시에는 조금 화면 처리라든가 그런 것 자체가 글로 넘긴다거나 아니면은 페이드아웃 시켜서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잖아 벗고 있는 도중에 그냥 넘겨버린다거나 근데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거든 그런 장면이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구나 그렇게 알았을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사실적으로 추구하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잠깐은 있었지 굉장히 해외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그 영상자료원에서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뭐 잠깐 봤는데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될 만한 뭐 누드라든지 배드신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뒷모습만 나오더라고. 맞아. 배드신은 이렇게 옷을 벗고 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옷 입은 그런 거였는데 얘가 15세였다는 걸 모르고 보면은 청소년이었다면 그게 좀 15세인데 이걸 찍었다는 걸 아니까 아청. 많이 좀 그러네. 그리고 나서 뺄 수 없는 영화가 장군의 아들. 1990년도에 나왔는데 김두한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장군의 아들. 거기에서도 배우들 조금씩 나오기는 하잖아 신현준이라든가 김승호라든가 박상민은 하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고 그래 모험 삼아서 새 얼굴로 캐스팅을 해보자고 했는데 대성공이었죠. 엄청난 결과이기도 하면서 박상민한테는 좀 아쉬운 왜냐하면 그거에 너무 이미지가 굳혀져 버려가지고 신인 배우였는데 그걸로 굳혀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드라마에서 악역 나오고 막 그러잖아 아쉽기도 했었지 나중에 시기가 지나서 요즘에는 잘 나오고 계시긴 한데 지금 이 영화가 나온 지 좀 있으면 한 30년 되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배우 오디션 하면은
장군의 아들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박상민, 신현준, 김승우, 김혜곤 세대 교체를 확실히 할 수 있었던 영화로 기록이 됩니다. 3편까지 만들어졌고 그 후에 서편제를 만들게 되는데 그 전까지의 한국 영화사상 최고 관객 기록이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100만을 돌파했었으니까 그때 100만이었으면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자면 의견이 전문가 사이에서도 분분하긴 한데 한 500에서 600 정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서편제 같은 경우에는 오정혜 씨가 뭐 임권택의 딸이 아니냐 뭐 그런 소문까지 들릴 정도로 또 청해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 그분도 내가 봤을 때는 피해자인 것 같긴 한 게 서편제 한 편 나온 뒤에는 별다른 그런 게 없었거든. 필모그래피라든가.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이번에 불후의 명곡에서 잠깐 나오기도 했었는데 실력은 여전하신데 너무 국한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많았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극장에 가서 본 영화죠. 아 그래?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가족들이 다 극장에 가서 막 콜라 마시면서 팝콘 먹으면서 봤는데 사실 영화 내용은 아직도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먼 곳에서부터 점점 가까이 오면서 그거는 그 장면 자체는 내가 수시 같은 거 보러 갔을 때 그걸 딱 틀어준 다음에 계속 걸어오면서 부르고 있잖아. 여기에서 A, B, C, D로 구분하여서 뭐 이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몇 분 딱 보고 그거 설명하라는 그런 시험까지 내는 거 보면은 그리고 또 기존 교과서가 아니라 영화 관련 서적들에서는 한 번씩은 꼭 나와 사진이 한국 영화 사진 하면은 롱테이크 샷인데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그냥 뭐 노래 부르면서 오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길게 찍나 그랬거든.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저 가락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좀 알리고 싶은 것도 조금 플러스 시키고 장면상으로도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풍경이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가 좀 꾸미지 않은 뭐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난 그렇게 적기는 했어. 어렸을 때 극장에서 봤기 때문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직도 그 장면만큼은 내 뇌리에 박혀있다고. 한국 영화에 있어서 이 장면만큼은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아닌가. 그 이후에 만든 영화가 신은경 씨가 나왔던 노는 계집 창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춘향대연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여기에서 조승우가 나오죠. 근데 춘향이가 내가 누군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묻혔어. 춘향이가 묻히고 오히려 이명룡이 더 떠버리는. 근데 솔직히 그 둘의 연기도 연기긴 한데 판소리랑 좀 대입을 시켜갖고 그렇게 맞아. 했다는 영화 자체적의 의의는 있긴 하지. 약간 그거 같아. 그냥 판소리가 나오고 판소리의 장면 설명을 그냥 영화 장면처럼 보여주는 나레이션처럼 그러니까 쭉쭉 어. 가는데 근데 그게 별로 어색하지가 않고 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간 거 같아. 이 영화가 한국 최초로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을 했었던 영화. 그 후에 취하선이라고 하는 2002년도에 작품이 나왔고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어요. 특이한 점이 각본을 도올 김용옥 씨가 쓰셨다고 해서 처음 알았어. 조사하면서. 이때 당시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였을 거야.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한 번은 성균관대 새천년관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폐간된 잡지 무비크 1주년 기념 시사회를 했었거든. 시사회가 8개가 있었는데 치화선이 있었거든. 근데 다 같이 반 전체 친구 애들 다 신청을 해가지고 8개가 다 된 거야. 8개가 다 돼가지고 했는데 이게 18세잖아. 근데 중3이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걸 뭐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나? 그렇게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표를 못 바꾼 애들 2명이 이걸 먼저 봤는데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막 그 그러면서 정도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애들이 순수했을 때니까 그때 그래도 너네 색즉 시공 본 거보다 나을 거 아니야 이 영화가. 그 멤버 애들 친구 애들이었었거든. 그런데 좀 머쓱해 하면서 보더라고. 보고 나와가지고 야 어땠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영화가 있었구나 그러고서는 나한테 문화 충격이었나 봐 자기들한테. 취하선 내용이 살짝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나지. 최민식 아헷헷 그 문화를 맨 처음. 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진짜. 그때 당시에 19세 영화로도 그래도 흥행은 좀 했었어. 가장 한국적인 것을 가장 한국적이게 보여줄 수 있는 감독 중엔 최고가 아닌가. 난 최민식 아저씨가 술 좋아해가지고 그거에 딱 맞았을 것 같아. 배역이 너무 마음에 들어 했었을 것 같아. 약간 그 느낌이 들어. 필모그래피를 쭉 보면은 임권택 감독님의 느낌이 쫙 있어. 다 대부분이. 근데 이 취하선만큼은 임권택 감독님이 찍은 것 같지 않은 그 뭔가 매력이 남아있는 것 같아. 최민식의 힘인가?
그리고 임원택 감독님도 감독님이지만 그 옆에 붙어 다니는 촬영 감독님이 한 분 계시단 말이야. 몇십 년 지기로 붙바위로 이제 계속 다니시던 분이 있었는데 내가 평론가 이름이랑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정성 정 감독님이 계시는데 아까 전에 그 석편제 얘기했을 때도 그 장면도 서로 대화하면서 이 장면을 찍어보는 게 어떻겠냐 해가지고 만든 장면이 그런 장면들이거든. 그리고 시화성 같은 경우에도 포스터가 인상이 남는 게 최민식 아저씨가 기아집 지붕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한마디 쏟아내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있잖아. 한 손에 호리병 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나는 솔직히 좀 잘 살리는 것 같아. 아, 물론 다른 스태프들의 수고도 있겠지만 그 두 분이 수장격으로 먼저 대책을 할 거 아니야. 그런 거에 있어서는 탁월한 감각들을 가지신 것 같지. 내가 봤을 때. 그 후에 나온 작품이 2004년도에 하류의 인생. 난 되게 재밌게 봤어요. 하류 인생에서는 김규리가 처음 나왔었고 조승우가 조승우. 다시 한번 네. 손잡고 그렇게 만들었었지. 내용이 꽤 복잡하고 길고 옛날 깡패라고 해야 되나? 조폭 그런 내용인데 내용이 살짝 복잡하긴 한데 나는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2004년도에 나왔는데 약간 장군의 아들을 다시 보는 듯한 그렇지. 느낌. 제2의 장군의 아들이랑 엄청나게 소문 많이 났어. 2004년도에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도 영화 같은 느낌 막 화질도 구려 보이고 내용을 전개하는 것도 뭔가 좀 그랬는데 하여튼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후에 나온 작품이 2007년도에 천년왕. 이거는 못 봤어. 나도 솔직히 살짝밖에 기억이 안 나서 봤기는 했는데 천년왕이 100번째 작품이잖아. 100번째 작품이기도 하고. 굉장히 크게 붙였어요. 네. 내 설명을 못하겠어 그거는. 그 후에 나온 작품은 달빛 끌어올리기라고 2011년도. 이건 나도 봤는데 박중훈 씨하고 아 좀 얘기해주니까 네. 기억이 가물가물 나는 것 같아. 그 예지원 씨하고 좀 몇 분 나오셨는데 좀 한지를 만드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달빛을 길어올린다는 게 물을 쓸 때 산에 있는 연못 같은 건가? 하여튼 거기에 달빛이 비추는데 그때 물을 길어올리는 걸 달빛 길어올리는 거라고 내가 그걸로 기억하고 있거든. 그 아직. 방법 중에서 그 용어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막 혼이 담겨져 있다 한지를 만드는데 그런 예술적 영화인데 사실 그렇게 재밌게는 못 봤어요. 로맨스적으로 만들려고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았지 좀. 방향이 좀 안 잡혔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된 화장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201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15년도 4월 9일에 개봉을 했네요. 지금도 세계 영화제에서 조금씩 초청을 하고 있대.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도 초청을 받았고.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이 영화가 초청을 받은 것보다는 임권택 감독이 좀 많이 오히려 초청을 받은 게 굉장히 많아서 일단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비경쟁 부분 올라갔고 토론토 감독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밴쿠버 국제영화제, 부산 국제영화제, 하와이 국제영화제, 스톡홀름 국제영화제, 런던 항공영화제,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아시아 태평양 스크린 어워드, 베를린 국제영화제, 피렌체 항공영화제, 홍콩 국제영화제, 시애틀 국제영화제 등등 무지하게 많이 초청을 받았고 백상예술대상에서 작품상을 수상했고 남자 최우수 연기상이 안성기, 여자 조연상의 김호정. 워낙에 뭐 유명하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국제영화제에 많이 초청되는 이유가 아예 마스터라는 수식어들이 많이 붙으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국제영화제 같은 거 하면은 마스터 클래스라는 부분이 있거든. 세계 유명 감독들을 모셔놓고 수업처럼 듣는 뭔가가 있어.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지만 나는 솔직히 임권택 감독이 만약에 마스터 클래스 같은 걸 하면은 나는 안 들을 것 같아. 싫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안 맞는 그런 게 좀 있는 것도 있고, 물론 들으면은 만약에 내가 영화 학도라든가 그런 거라면은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고유미를 살리다 보니까 내가 그쪽을 살리려고 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나는 변칙적으로 좀 개성 뚜렷하고 그런 쪽으로 간다면은 임권택 감독의 그런 마스터 클래스는 안 들을 것 같아. 만약에 마스터 클래스 들을 기회가 있다면 난 이창동 감독 걸 듣고 싶어. 차라리 다른 감독들 중에서 나는 선택을 할 것 같아. 하여튼 너무 거대해서 나는. 길게 얘기했는데 결국 마스터 클래스라면 안 듣겠다고. 얘기 진행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나는 그냥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배우들을 이제 짚고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안성기 씨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52년생이시고 5살 때 처음으로 연기자가 되었고 김기영 감독의 한여에서는 8살 때 출연을 했어요. 그 이후에
더 이상의 그 아역 배우 생활은 없었고 포병 소위로 임관해서 군복무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 베트남전이 있었는데 베트남전에 참전을 하려고 했는데 베트남전이 끝나는 바람에 전쟁에 참여를 못했고 대신에 포병 소위로 임관해서 군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회사 생활도 하고 착실히 살다가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로 충무로에 복귀를 하게 되고 그 후에 계속해서 영화들을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역 시절에는 그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에서 특별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해외 영화제 연기상을 수상을 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 조용필 가왕과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고 아무래도 박중원 씨와의 그 콤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러 작품들도 있는데 박중원 씨가 많이 친해서 안성기 배우랑 얘기를 했었는데 안성기가 스캔들도 없고 구설수도 없는 배우로 굉장히 유명한데 1화를 하나 얘기했던 게 안성기가 꿈에서 아름다운 여자가 유혹을 하니까 일부러 잠을 깨버렸다는 그런 거를 박중훈이 보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 폭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런 아내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깊고 청렴한 배우 중에 한 명이라 배드신 같은 것도 잘 안 찍기로 유명한데 이번 영화에선 유일하게 배드신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작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한여로 아역 배우에 나왔던 것과 바람 불어 좋은 날로 다시 영화계에 돌아왔다는 일들 그리고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출연했고 만다라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영화 중 하나는 1984년도에 만들어졌던 고래사냥 이런 영화가 있었죠. 필모그래피가 하도 많으니까 현재적으로 좀 기억나는 거는 실미도라든가 라디오스타? 뭐 그런 데에서 많이 기억이 남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건 조연격으로 나온 거는 뭐 아라한 장품 대작전이라든가 어쨌든 이제 조금씩 어디선가는 나타나요. 8, 90년대는 안 나오는 영화 거의 없었으니까. 실미도 이전에는 철수와 만수라고 하는 철사반수도 재밌게 봤어요. 역할로 박중훈 씨와 호흡을 맞췄다가 투캅스에서 1993년에 폭발을 해버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인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서 또다시 호흡을 맞췄죠. 둘이 케미가 참 괜찮았다고 봐야지.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서 비 오는 날 둘이 격투하는 씬은 매트릭스에서도 사용했을 정도로 그렇지.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 주먹을 날리는 두 명의 그. 테마록에서도 나왔었고 피아노 치는 대통령. 그거는 조금 이제 최지우랑 로맨스에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는 했었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당시 시사했을 때 이거 나왔었다. 피아노 치는 대통령. 맞아. 그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8개 사이에 껴서 있었다. 그리고 확실히 근래 들어서는 라디오스타, 화려한 육아. 맞다. 화려한 육아에도 나왔었다. 그리고 칠광구. 넘기자. 이건 안 되겠다. 이건 넘기자. 그리고 가장 최근 들어서 그나마 좋은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작품은 부러진 화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 생각이 난다. 네. 그 이후에는 타워, 찌라시, 신의 한수. 찌라시에서도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화장이라는 역할까지. 사실 필모그래피가 엄청난데 얘기를 하면은 알겠거든? 다? 거기 나왔었지 맞다. 그건 다 알겠는데 이제 워낙에 많은 거에 나오셨으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하드웨어가 워낙 좋으니까 소프트웨어가 별로더라도 그냥 먹어주는 빨인 것 같아요. 워낙 이미지가 깨끗하고 국민 배우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고 그거 두 가지로 밀고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연기력은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국민 배우라면 약간 이런 생각? 엄청난 그 연기력을 폭발시킨다 이런 이미지는 사실 아니라서 아무데나 들어가도 기본빵은 해주는 그런 배우 중에 이제 한 명. 안성기의 명장면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 딱히 없지. 아마 실미도의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 정도일 텐데 그거 안성기 대사 아니잖아. 날 쏘고 가라. 날 쏘고 가라. 커피는 맥시고. 우리는 PPL 따위도 필요 없다. 그래서 화장에서는 그래도 나는 이런 역할을 좋아하거든. 칠광구, 막 타워, 찌라시, 신의 한수 이런 역할보다는 난 다 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철사만수도 그렇고 고래사냥도 얘기를 했지만 난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다고 보거든. 그리고 투캅스는 완전히 뭔가 정신을 한번 놓으면서 그렇게 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런 게 다 있다고 그러면서도 막 웃으면서도 다 봤잖아. 야 저럴 수가 있나? 야 역시 연기자는 연기자구나. 그러면서 봤었지. 생각해보면 치아선을 최민식이 하면 어울렸을 텐데 안성기가 했으면 안 어울렸을 것 같아. 아니야 그건 아닐 것 같아. 뭐야?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런 연기를 난 좀 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그런 있는 거지. 식인데. 꼭 그런 연기를 해야지만 연기를 잘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기 바리에이션이 워낙 넓으신 분이니까 굳이 상업적인 영화만 컨택하시지 말고 좀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요. 여자 배우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김호정 씨. 잘 모르겠어요. 김호정 씨 같은 경우는 연극 쪽에서 정평이 나 있으니까 그분이 오랜만에 영화로 오신 건데 근데 그것도 이제 임권택 감독이 컨택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니까 이번 영화에서는 막 삭발까지 하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훈 작가의 원작이라든가 임권택 감독의 컨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했다는 후문이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믿고 이 영화를 한번 찍어보겠다 그런 생각? 삭발도 삭발이거니와 음모 노출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좀 꺼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지. 근데 이런 분을 보면은 특히 연극 쪽 하다가 영화로 넘어오신 분들을 보면 워낙 프로페셔널해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수치심을 느끼고 그러지 않는 생각을 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굉장히 프로의식이 강한 연극 배우에서 영화 배우로 넘어온 사람들이 좀 많잖아. 요즘에는 곧 있으면 극비수사라고 나오는 데에서 이제 김윤석 씨랑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하도 무대 경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랑 거기에서는 더 가깝게 마주치잖아. 그런 게 쌓고 쌓이다 보니까 경험이라는 거는 진짜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 그런 게 많아서인지 몰라도 요즘에는 극단에 들어가서 그렇게 연극 배우를 하다가 많이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거의 10년 전에 영화를 찍고 새롭게 돌아오신 건데 2000년도에 프란다스의 개를 통해서 여우 조연상을 부산 영화평론가 협회상에서 받았고 2001년도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나비를 통해서. 이게 나비가 내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자체에서도 내가 좀 처절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연기를 하면서 그게 되게 모습이 자주 비쳐. 여주인공이 그 포스터 자체도 되게 긴박함이 좀 느껴지긴 하거든. 작은 영화였기는 했지만 그래도 국제적으로는 많이 호평을 받았어. 나비? 그렇게 나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 이 나비 말고 김정은이랑 누가 한 명 찍은 나비라는 작품이 똑같이 있었거든. 봤어 나도. 제목이 똑같이 있거든. 맞아.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비는 나는 괜찮았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극중 추운주로 나오게 되는 김규리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옛날 이름이 김민선이었죠. 근데 김규리라고 하는 원래 배우가 있었는데 개명을 굳이 똑같이 해가지고 약간 헷갈리는 면이. 그러니까 원래 김규리였던 분은 물론 초반에는 되게 인기 스타였거든. 그러다가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 눈에 없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기가 있었나 없었나 그럴 정도로 무마가 되다가 갑자기 김민선이 자기 본명으로 김규리로 바꾸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는 했는데 그거를 바꾼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SNS 파문이 좀 커서 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일단 여고괴담 2를 통해서 신인 여배우상을 받으면서 데뷔를 아주 잘 했고 등용문이지 등용문. 네. 거의. 배우의 전작을 이야기 전에 구설수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미국 소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놓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광우병 파동이었나 뭐 하여튼간 그 수입하는데 뭐 그 몇 개월 안 된 거 수입해온다고 미국산 쇠고기 그것 때문이지. 그거 수입하는 거에 있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근데 현실은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햄버거 잘 드시는. 그렇게 해갖고 구설수 엄청 올라가지. 그리고 2011년에 댄싱 위드 더 스타에서 우승하면서 인지도를 다시 회복하고 그 후에는 뭐 댄싱 위드 더 스타에서 진행자로도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하류 인생에서 임권택 감독과 한번 호흡을 맞췄고 그 후에 미인도 그리고 김기덕 사단이 만들었던 풍산개라는 작품까지 꽤 욕심이 엄청 많아 보이는 느낌이에요. 욕심은 많은데 근데 정작 뭐 흥행이 그렇게 많이 됐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지. 그냥 초반에 화제성 빵 터뜨리고 쉬쉬되는 좀 그런 게 좀 있었지. 미인도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김남길도 그때 유명해졌어. 그때 김남길도 유명해졌었고 문근영이 비밀의 화원이었나? 드라마 같이 하면서 비슷한 소재인데 좀 다르게 풀어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풍산개는 나는 또 되게 괜찮게 봤어요. 윤계상이 한마디도 안 하니까 연기를 어쩜 그렇게 잘하냐 하는 비아냥도 조금은 있었긴 했는데 근데 김민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선 그냥 거의 보조적이라서 윤계상은 조금 더 이제 그 두각이 났었지. 윤계상 배우를 되게 좋아했던 게 비스티 보이즈부터 시작해서 잠깐 G.O.D가 끝나고 연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돌 하다가 연기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시선이 곱진 않은데 굉장히 진짜 배우답게 연기를 철저하게 하는 걸 보면서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풍산개에서도 중간에 막 묶여있는데 김규리랑 키스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거 되게 인상 깊게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감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임권택 감독님은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영화들보다 그 옛날 영화들을 다 알아야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서 거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애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근데 예전 작품들을 많이 파헤치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 요즘 나오는 영화만 놓고 보면은 현대색도 짙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시대라는 게 건너오면서 물론 옛것을 살리는 것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현대에 와서는 또 고지고대로 쭉 가면은 변화라는 게 없으면은 거장 소리는 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발맞춰서 그래도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이런 감독님 같은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지. 옛날에 만다라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 영화들 우리가 다 즐겨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야 우리가 감히 언급할 수 있을 정도인데 뭐 어쨌든 가볍게라도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화장이라는 영화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는 일단은 이 정도의 필모그래피가 있다. 우리가 얘기한 거 이외에도 엄청 많은데 다 다루기는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것도 좀 있긴 하지.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조금 얕은 지식과 작은 정보로 한번 이야기를 그래요. 해봤는데 생각대로 나는 얘기하는 거니까 필터링이 거의 안 거치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임권택 감독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불쾌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부는 마치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임권택 감독님의 화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